브론즈 탈출조 데이터 마이닝 가을학기 유튜브 촬영 과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김현우. 저는 박태일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거 두 개를 강의를 하고 오늘 제이님이 이 두 개를 강의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머신러닝 모델 그 평가 지표 같은 지표를 좀 얘기를 해줄 건데, 첫 번째로 이 머신러닝 모델들의 그 평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평가를 위해서 데이터셋,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분할해야 좀 효과적으로 모델 평가를 하고 성능을 올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밑에는 각 모델별 어떤 지표들이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먼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 알고리즘에는 이렇게 KNN 그리고 나이브 베이즈, 랜덤 포레스트,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다양한 만큼 우리가 어떤 그 성능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어. 왜냐면 이 모델이 우리가 하려는 일에 얼마나 좀 적합한지 혹은 좀 분류를 잘 못하는지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델 성능을 평가를 해야지 우리가 그 실제 우리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실제 환경에서 평가하기에는 리소스나 뭐 시간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그거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대표적으로 뭐 트레인셋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그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우리가 확인하고 더 좋은 모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 오버피팅과 언더피팅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할게. 첫 번째로 그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뤄야 하는 데이터셋을 all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데이터를 적절히 나눠주는 게 필요해. 왜냐면은 오른쪽에 보는 화면 같이 우리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하는 어떤 태스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하게 되면은 지금 보는 것 같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조금은 섞여 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학습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런 노이즈까지 다 학습하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 그거를 가지고 오버피팅, 과적합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셋을 나눠주게 돼서 밸리데이션과 테스트셋으로 그런 걸 사전에 평가를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일반화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파이프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 트레이닝과 뭐 세트를 나누는 거는 보통 뭐 6대 2대 2나 아니면 8대 1대 이렇게 하는데 뭐 도메인이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해. 어쨌든 트레이닝 세트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테스트과 밸리데이션을 적절히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트레이닝 세트, 데이터 셋을 나눌 때 조금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그 나누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그 시간 정보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와 그리고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시간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적절한 비율로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이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도 또 그 성능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율을 정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 그거를 10번이나 한 뭐 5번 이렇게 그걸 또 반복을 해. 그걸 무작위 복원 추출로 반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트레이닝 세트에 편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법을 하고,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 모델의 성능이 총 10번이 측정이 될 텐데 그 10번의 평균과 표준 편차값으로 그 모델이 우수함을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시간 정보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눌 때 필수적으로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해야 된다는 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게 어쨌든 과거의 데이터에서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시간 순이 이렇게 꼬이다 보면은 미래 데이터로 과거를 좀 예측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순서를 꼭 정해서 해줘야 되고, 저 시간 순서를 정할 때도
요 비보원 추출과 마찬가지로 비율은 똑같이 정해야 되거든. 그거를 우리가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그런 단위로 같은 단위로 이렇게 쭉쭉 데이터 셋을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음은 모델별로 이렇게 성능 평가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리그레이션 모델, 회귀 모양.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밸류가 어떤 수치형 데이터거나 어떤 연속적인 값을 예측할 때는 리그레이션 모델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모델에 따라서 평가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타겟 값과 우리가 예측한 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보면, 그러면은 여기 y 값이 우리의 타겟 값이고 y 햇이 우리가 예측한 값이거든.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차이를 나타내고 그거를 평균 값을 내죠. 요게 에버리지 에러라는 건데, 요게 가장 직관적이고 좀 뭐 차이를 보는 거에 이해는 쉽지만 요 치명적인 단점은 전혀 부호를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값이 10인데 얘를 하나는 9로 예측하고 하나는 11로 예측했을 때 얘 에러 값은 0으로 수렴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그래서 얘는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지표고, 그러면 여기에 부호로 인한 이런 결론 도출이 잘못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해줄 거냐면 부호를 없애줘야 되는 방법인데,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이 차이에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야.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우리가 그 에버리지 에러에서 나타냈던 어떤 부호로 인한 오류를 없앨 수 있고, 그 타겟값과 우리의 예측값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 근데 요거에도 단점이 있는데, 100에서 101로 예측한 것과 2에서 1로 예측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100에서 101로 예측한 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 2에서 1로 예측한 거는 되게 못한 거 같잖아. 그런 정보를 또 담아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요 타겟 값을 여기에다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은 앞에서 말했던 100에서 101로 예측한 거는 요 100을 나눠주기 때문에 0.01% 1%의 오차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 2에서 1로 예측한 거는 거의 50%의 오차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런 지표를 또 활용할 수가 있어. 근데 그리고 아까 여기 부호에서 오류가 날 수 있는 거를 좀 예방해 주시는 방법으로는 제곱을 취해주는 방법이 있거든. 그 절대값을 씌워도 다 양수가 되고 제곱을 다 양수가 되니까. 근데 절대값보다는 이 MSE라는 지표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제곱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뒤에서 뭔가 그 그레디언트를 배울 때 이 그 오차를 미분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미분값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곱을 많이 해줘. 그래서 얘는 타겟값과 우리의 예측값을 뺀 다음에 그거의 제곱에 평균을 내준다. 민 스퀘어 에러라는 값이고, 또 요거에서 루트를 씌워준 RMSE, 루트 민 스퀘어 에러 값, 요거를 굉장히 많이 써. 요 루트를 씌워주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편차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뭐 한 두 가지 정도 장점이 있는데, 아까 첫 번째는 미분한 거랑 두 번째로는 먼 값은 더 스케일이 커지게 되는, 그래서 잘못 오차한 값이 클수록 더 에러율이 높아지는, 좀 직관적이잖아. 그렇게 제곱을 해서 얻는 이점이 있는데, 또 단점으로는 차원이 제곱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센티미터로 예측을 했는데 제곱을 하게 되면 센티미터 제곱이 돼버리면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런 차원의 좀 그 변환을 막아주기 위해서 또 루트를 씌워줘서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하게 돼.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하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지표가 뭐냐, 그거는 매번 달라지게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제조업에서 어떤 불량률을 체크할 때는 얘가 얼마나 여기서 벗어났는가 이런 게 중요할 때는 이런 비율이 중요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예측 리커멘드 시스템 같은 거는 뭐 얘가 9점을 줘야 되는데 10점을 줬다, 이거랑 2점을 줬는데 3점을 줬다는, 사실 그 뭐
그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측한 값에 대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오히려 MA가 더 효과적인 매트릭 지표가 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모델이 수행해야 되는 어떤 태스크와 목적에 따라서 좀 이 지표는 달라진다는 점은 주의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또 많이 하는 분류 모형 성능 평가인데, 분류 모형의 성능 평가는 우리가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평가 지표를 산출하게 돼. 컴퓨전 매트릭스는 만약에 우리가 범주를 두 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나눠야 되는 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실체값과 예측값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매트릭스를 나누죠. 그래가지고 실제가 포지티브인데 포지티브 맞춘 거를 트루 포지티브, 그리고 뭐 실제가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한 거를 폴스 포지티브 이렇게 해서 4개의 지표로 나타내주고, 그리고 여기서 보통은 그 관례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분류 항목을 좀 포지티브로 나눠주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렇게 4가지 지표로 활용을 하는데, 첫 번째로 많이 쓰이지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accuracy라는 지표가 있어요. 요거는 전체 객체들 중에 범주 구간이 정확히 예측된 비율, 우리가 실제가 포지티브인데 포지티브로 예측된 것과 네거티브인데 네거티브로 예측된 비율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머신러닝을 그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직관적인 지표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높다고 좋은 모델이 아닐 수가 있어. 왜냐면은 우리가 포지티브로 예측해야 되는 게 비율이 굉장히 적고 네거티브가 많다 했을 때는 전부 다 네거티브로 예측을 하더라도 이 액큐러시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낼 수 있거든. 그래서 데이터가 불균형하거나 혹은 잘못 분류했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 많은 경우는 이게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모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는 사용하기에 조금 주의가 필요해.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게 F1 스코어라고 있는데, F1 스코어는 프리시즌과 리콜의 조합 평균을 나타내는데, 이걸 합쳐서 프리시즌과 리콜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 프리시즌은 모델이 포지티브 클래스로 예측한 것 중에, 여기 보면은 모델이 포지티브로 예측한 것 중에 실제 포지티브인 비율, 그리고 리콜은 실제 포지티브 클래스 중에 이걸로 예측한 비율, 이렇게 나타내거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은 우리가 아까 accuracy에서 어떤 데이터 비율이 맞지 않거나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 F1 그 프리시즌과 리콜을 활용한 F1 스코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이 돼가지고 그 범주의 수가 굉장히 적은 거에 오분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수치가 낮아지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F1 스코어를 많이 활용을 해. 그 다음 그 분류 모형에서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이 분류를 내가 어디까지가 포지티브고 어디까지가 네거티브로 하는 컷오프 스레쇼드에 따라서 우리의 그 앞에 말했던 이 값들의 매트릭스가 조금 수치가 달라지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의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 때문에 이 모델의 성능이 달라지니까 이거를 좀 예방해주는 차원에서 ROC 커브라는 걸 만들게 돼. ROC 커브는 이런 컷오프에 영향 없이 독립적인 측정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 우선 모든 객체를 우리가 분류해야 되는 데이터셋 모든 객체를 우리가 분류하고 싶어하는 포지티브 클래스로 기준 내림 차수 정렬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컷오프를 다 하나하나 하면서 내려가게 되거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트루 포지티브 레이티오와 또 폴스 포지티브 레이티오, 이거 두 개를 계산하게 돼. 그 두 개를 계산해서 컷오프가 쭉쭉쭉 진행되면서 이게 사실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우상향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지표를 가지고 이 AUROC라는 어떤 수치가 있는데, 이 ROC 커브의 언더 커버, 요 면적을 나타내는 값이거든. 요게 높을수록 좀 우수하게 되고 0.5에 가까울수록 요거는 분류기의 성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 그래서 가장 그 분류
모양을 판단할 때는 요 AUROC 값을 이렇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F1과 AUROC 값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상치 탐지하는 모델의 평가 지표인데, 이상치 탐지는 넓은 범위를 보면은 분류 문제랑 똑같거든. 네. 근데 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가 가장 커. 아, 그래가지고 얘는 똑같이 이렇게 컴퓨전 매트릭스로 만들어가지고 아까 앞에서 활용했던 지표들을 활용해도 되는데, 여기는 조금 그 수치를 좀 변환한 ARR과 FAR 요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아까 AUROC 커브를 만들 것과 비슷한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얘도 그 사실 이 값이 AUROC에서 1을 뺀 값이거든. 그 수치가 낮을수록 좀 우수한 지표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현업에서는 요 FRR과 FAR이 요 일치하는 요 ER이라는 값의 그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그 어떤 오분류했던 비율이 FAR과 FAR이 똑같으면은 요 어떤 오분류 비율이 최소화가 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많이 활용하기도 해. 그리고 이상치 탐지 모델에서는 조금 아까 앞에서 말했던 데이터셋에서 분류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보통 이상치 탐지는 우리가 탐지해야 되는 이상치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분류 문제는 얘가 A 범주에 속하냐 B의 범주에 속하냐를 기준점을 나누게 되는데, 이상치 탐지는 그런 기준점을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상 데이터로 다 학습을 해가지고 이 정상에 벗어나는 애를 이상치로 주겠다, 이런 차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를 나눌 때는 그냥 다 정상 데이터만 넣어. 그렇게 되면은 이 정상 데이터에 어떤 그런 군집이 생길 거고,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로 이 정상 비정상을 판단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정상 데이터만 요 트레이닝셋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검증용이나 테스트용에는 이상치 데이터가 비율이 적을 건데 이 적은 비율 내에서도 또 동일하게 분포를 나눠줘가지고 넣어야 된다는 점. 그래야지 그 모델 성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 다음은 군집화 평가 지표인데, 또 분류와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차이점은, 분류는 우리가 사전에 그 클래스 수나 객체 레이블을 미리 알고 있어서 어떻게 선을 그어줘야 가장 얘를 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문제고, 클러스터링은 얘의 뭔가 분류가 몇 개 클래스인지 그리고 얘가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사전에 정의가 돼 있지 않아. 그래가지고 최적의 구분이 찾아가는 문제라고 보면 돼. 아래 그림 보면은 이렇게 범주가 나뉘었을 때 이건 선을 통해서 얘는 뭐 어덜트고 칠드런이에요 나눈 다음에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거고, 그런 선이 없이 이런 군집화만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이건 클러스터링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여기서는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네 개로 나눈다 하면은 뭐 좀 살이 뭐 좀 뚱뚱한 어른, 날씬한 아이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군집화의 특징은 요 세 가지 지표로 조금 매트릭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각 군집과의 거리, 그리고 군집 내에서 가장 먼 객체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그 군집 내에서의 어떤 분산, 요 세 개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매트릭을 만드는데, 1번 지표값은 크고 2, 3번 지표값은 좀 작을수록 이게 좋은 군집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 당연히 좀 직관적으로 그렇겠지. 군집끼리는 좀 배척해야 되고, 또 같은 군집끼리는 좀 똘똘 뭉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군집 평가 지표로는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던 인덱스와 실루엣 이 두 개가 있거든. 그 첫 번째로는 던 인덱스는 분자, 분모 이렇게 값이 나뉘는데, 분모에는 요 사이끼리의 요 그 군집 내에서의 지름, 가장 큰 거리에 대해서 어떤 군집에서 가장 큰 값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요 분자에 있는 거는 요 군집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가장 작은 군집. 그래서 아까 앞에 말했듯이 요 군집끼리는 멀수록 좋고 요거는 좁을수록 좋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요게 분모가 작을수록 좋고 분자는 클수록 좋기 때문에 클수록 좀 좋은 군집합 결과라고 보면 되고, 실루엣은 조금 복잡한데 어떤 한 객체가 이 안에서 같은 군집 내에서의 거리의 평균값과 그리고 다른 군집에서의 거리의 평균값의 그런 미니마이즈 요 두 개로 지표가 좀 되거든. 그러면은 얘는 그 작을수록 좀 안 좋고 맞나? AI는 클러스터 내 평균 거리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작을수록 좋을 거고, 요 클러스터 간 거리 평균값 중에 최소값이니까 얘는 클수록 좋을 거야. 그래가지고 요런 수직으로 나타내고, 얘는 그래서 요 수직을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나타내게 돼. 그리고 얘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이 되는 거야. 요거는 나중에 좀 예제를 보면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 각 모형별로 이런 매트릭에 대한 설명은 요 정도로 대표적인 매트릭이 있고, 다음은 3장으로 넘어가서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게. 의사결정 나무는 그 뭐 이름부터 알 수 있듯이 어떤 우리가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 그 분류를 하게 되고, 그 분류의 모양이 뒤집어 놓은 나무 같다라고 해서 의사결정 나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데, 특징은 한 번에 하나의 설명 변수를 사용해서 예측을 한다는 점, 그리고 하나의 설명 변수로 반복해서 분류 예측을 하기 때문에 해석력이 우수하고 좀 사람이 보기에 직관적이라는 특징이 있어. 이 의사결정 나무의 가장 키 아이디어는 리커시브 파티셔닝이랑 그 프로닝 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요 모델을 설명할 거야. 우선 요 용어들을 좀 설명하자면은, 노드는 요 각각의 입력 데이터 공간의 특정 영역으로 보면 되고, 그 페런트 노드는 요 분기되기 전에 노드, 그리고 차일드 노드는 분기된 다음에 노드, 그리고 스플릿 크리테이션은 요거를 분기하는 데 사용되는 조건, 루트 노드는 여기 제일 큰 모든 데이터가 있는 노드, 그리고 리프 노드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요 노드를 나타내. 이렇게 용어 설명하고, 요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CART라는 모델이 의사결정 나무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데, 각 그 노드에서 분기점을 정할 때 그리디하고 탑다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각 노드에서 가장 좋은 변수와 인계값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두 부분으로 분할하게 돼. 그리고 그러면 가장 좋은 변수와 가장 좋은 인계값이 무엇이냐,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는 아래 요 스텝을 기준으로 계속 반복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전체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한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쭉 하게 되고, 이 변수는 어떤 변수를 선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이걸 반복하면서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걸 다 할 거거든. 그래가지고 우선 첫 번째 변수는 뭐 어떤 걸로 한 변수로 정해지게 되면은 한 변수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게 되고, 이 순차적으로 가능한 모든 그 나눌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걸 계산해요. 인포메이션 게인은 뒤에 좀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모든 점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게인을 하고, 또 다른 변수 기준으로 모든 분기점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게인을 하고, 이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큰 값으로 가장 좋은 변수와 인계값을 정하게 돼. 그렇게 되면 한 번 스플릿이 진행이 완료가 되는 거고, 요 모든 노드의 순도라는 거는 한 노드 값에 어떤 같은 범주나 그런 거만 모일 때까지 그거를 계속 반복하게 돼. 네. 자,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게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인포메이션 게인은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진위 계수라는 것과 또 디바이언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나는 진위 계수를 많이 활용해. 진위 계수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노드를 분할할 때 이 값에 속하는 클래스의 분포와 비율과 그렇지 않은 비율을 제곱해서 1에서 빼주는 그런 포뮬러 공식을 가지게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텍스트를 분할했다고 쳐볼게.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그 파티셔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총 16개가 있는데 8개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16분의 8 그리고 1 빼기 빨간색이 7개 그리고 파란색이 1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밑에 것도 똑같이 빨간색이 3개 그리고 파란색이 5개 이렇게 돼서 0.3438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얘를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 전에 지니 인덱스와 나눈 후에 지니 인덱스를 빼주게 되면은 이게 인포메이션 게인으로 계산이 돼. 그래서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모든 파티셔닝 기준으로 요걸 다 구분하게 되거든. 그래서 가장 인포메이션 게인이 큰 값을 찾아내게 되고 지금 이때는 요게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를 진행하게 돼. 디바이언스도 요거랑 똑같은데 요 수식이 조금 달라. 그래서 얘는 뭐 로그 값을 사용해서 좀 수식을 하게 되는 거고 아까랑 좀 비슷하게 뭐 8개 중에 7개가 같은 클래스고 1개가 다른 클래스 요 값을 더해주게 되면은 D1, D2를 더해주게 되면은 최종적인 디바이언스가 나오게 되고 요게 분기 전과 후를 나눴을 때 이렇게 나타내주면 될 거야. 그래서 뭐 앞에 거를 사용하는지 뒤에 거를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보통 둘 다 보고 가장 큰 인포메이션 게인을 갖는 값이 같은 값으로 분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 의사결정 나오면 아까 또 하나 그 리커시브 파티셔닝 말고 프루닝이라는 테크닉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아까 순도 100%일 때까지 얘를 파티셔닝을 해주게 되면은 너무 많이 구분을 하게 되고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오버피팅의 문제가 있어. 오버피팅의 문제가 생기면은 요 밑에가 지금 그 나무의 뎁스 얼마나 많이 분기를 했느냐에 대한 지표고 에러율인데 분기가 많이 되면 될수록 트레이닝 에러는 줄어들지만 테스팅 에러는 오히려 너무 그 일반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이런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루닝이라는 테크닉을 진행하게 되는데 프루닝은 이 비용 복잡도를 좀 최소화하는 이런 포뮬러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리프 노드의 수를 가지고 얘를 우리 비용 복잡도를 최소화시키는데 요 비용 복잡도 내에는 요 리프의 수가 가중치로 들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얘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리프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 값이 커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적절한 에러율과 적절한 리프 노드 수를 가진 비용 복잡도를 우리가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이렇게 되고 이 의미가 뭐냐면은 너무 많은 리프 노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싫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요런 알파라는 건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우리가 요 리프 노드를 얼마나 가질 것이냐를 좀 정해가지고 이 가중치가 크면 클수록 얘는 간단한 나노가 결정이 될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극단적으로 0이 되면은 풀로 다 분기가 되는 그런 노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모든 그 클래스가 순도가 100%가 되는 풀 트리로 만든 거고 여기 프루닝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테스팅 에러는 조금 증가는 하겠지만 실제로 일반화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기도 해. 그렇죠. 그 프루닝은 총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포스트 프루닝과 프리 프루닝 이렇게 2가지가 있어. 포스트 프루닝은 얘를 우선 풀 트리까지 만들고 얼마나 요런 테스트 에러와 트레이닝 에러를 보고 어느 분기점이 적절한가를 보고 다시 자르는 방법이고 프리 프루닝은 사전에 제약 조건을 줘가지고 얘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야. 요거에 대한 차이는 얘는 좀 더 우리가 다 지켜보고 최적의 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얘는 컴퓨테이션 끝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전에 멈추기 때문에 좀 컴퓨팅 리소스가 조금 확보가 좀 유리하다 이런 점이 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 성능이 많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포스트 프루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트리가 앞에 예시는 다 어떤 클래스의 분류로 설명을 했는데 요거 리그레션도 진행을 할 수 있거든. 근데 리그레션을 진행할 때 여기 나눠진 값에 이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이 각 클래스마다 우리가 종속 변수 값이 있을 거잖아. 그 값의 평균 값을 대표 값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특징만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그 외에는 뭐 최적의 분기점을 인포메이션 게인으로 사용해서 분기점 선택하고 요 종속 변수 값의 평균을 예측한다. 이 부분이 좀
특징이야. 마지막으로 요 리그레시 그 의사결정 나무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요 예측 결과에 대해서 높은 설명력을 제공해. 왜냐면 아까 직관적이고 좀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 활용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점이 있고, 또 변수 선택 과정이 자동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설정해주지 않아도 되는 게 커. 그리고 얘는 특별한 통계적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결집값이 있거나 좀 이상값이 있더라도 나중에 적절한 프리닝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가 않아. 요 밑에도 좀 비슷한 얘기고, 근데 또 단점이 있는데,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 고려하기 때문에 이 변수 간에 어떤 뭐 공분산이 있는지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이런 거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스텝별로 그리디한 방식으로 다 계산한 다음에 하나를 가르고 다 계산한 하나를 가르기 때문에 이게 그 환경에서는 그게 최적의 인포메이션 게인을 가지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최적의 솔루션을 보장하진 않아. 그런 단점이 있어.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 전 좋았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진우님이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뒤에 베이깅 트리 베이스 앙상블이랑 그다음 부스팅 트리 기반의 앙상블 모델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제 디시전 트리 얘기를 했잖아요. 뒤에 있는 이 모델들은 그 디시전 트리를 기반으로 한 더 성능이 좋은 그런 모델들인데요. 크게는 이제 앙상블 정의 필요성, 그다음에 앙상블 여기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디컴포지션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베깅,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장에는 이제 부스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앙상블이 뭐냐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앙상블은 그 그룹 모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섞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알고리즘, 다양한 방법을 쓴 그 학습 모델들을 조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알고리즘만 쓰는 모델보다 분류 성능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알고리즘은 데이터셋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의 성능이 다 달라요. 어떤 데이터셋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쓴 모델이 성능이 좋고, 어떤 것에서는 다른 모델이 더 좋은데, 어떤 것도 그 모든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가장 좋다고 평가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완하고자 이제 그러면 여러 알고리즘을 합하면 어떨까? 그게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앙상블이라는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 앙상블은 뭐가 좋냐면 이 모델이 다 다른 사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호 보완을 해서 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족한 점을 다른 알고리즘이 좀 채워주고,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장점이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의 측면에서는 이 여러 모델을 쓰면은 이제 디시전 트리는 이렇게 그 경계면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거가 여러 경계면이 이제 합쳐지면서 더 스무드하고 더 정확한 경계면이 생성이 될 수 있다는 저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의 센 모델보다 여러 명의 약한 모델들을 조합한 게 훨씬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런 그림을 넣었고요. 그래서 앙상블의 정의는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이 앙상블이 어떤 종류가 있냐를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종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갖고 있냐는데요. 그 저희 앞에서 설명했던 매트릭에서 나오는 그 에러가 있는데, 이 에러는 그 크게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에러 그 구하는 공식을 분해를 해보면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모든 걸 다 분해할 수는 없고, 어쨌든 내가 예측한 모델과 정답 모델의 그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데, 이 앞에 그 내가 예측한 것과 정답의 차이가 얼마나 되냐의 제곱이 바이어스 제곱이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예측한 것과 그 예측한 거의 평균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게 베리언스인데, 그래서 그거를 정의를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바이어스라는 거는 이 내가 예측한 게 정답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리언스 분산이라는 거는 내가 예측한 것들이 얼마나 지들끼리 흩어져 있는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이어스와 분산은 더해서 에러가 되기 때문에 에러는 일정하고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이거 더하면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는 트레이드 오프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바이어스가 올라가면 베리언스가 낮아지고 베리언스가 올라가면 바이어스가 낮아져. 그래서 뒤에 있는 앙상블 모델은 이 각각 바이어스를 줄일 거냐 베리언스를 줄일 거냐로 더 세분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바이어스, 베리언스를 둘 다 무조건 줄일 수는 없고 두 개의 트레이드 오프로 가장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어스, 베리언스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저희 그 예비군이나 군대에서 그 0점 사격할 때그 관역에 하는 건데, 왼쪽 위에 있는 그거는 베리언스, 바이어스가 다 좋은, 완전 좋은 성능의 모델이죠. 그래서 탄착분도 다 모여있고 정답을 맞춘 건데 저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정답과는 가까이 있지만 그 총알들의 그 목표가 이렇게 다 달라져 있는,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높은 거죠. 그래서 정답 그 빨간 관역과는 가까운데 자기들의 그 내가 맞춘 그 타겟이 되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고, 왼쪽 아래가 이제 탄착구는 모여 있는데 정답이랑은 다 같이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베리언스는 적지만 바이어스가 높은 상태를 보시면 되고, 오른쪽 아래가 이제 베리언스 자기들끼리도 다 멀어져 있고 바이어스 정답과도 멀어져 있는 제일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이해하기에는 제일 좋은 그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실제 데이터에서 모델로 저희가 구축을 했을 때 베리언스와 바이어스의 차이가 어떻게 나와 있냐를 보는 건데, 그 오버피팅은 이제 정답은 거의 맞춰져 있는 그 데이터 포인트와 저희 모델과의 그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러면은 이 모델이 데이터에 그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막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베리언스가 높고 바이어스는 적은 상태고, 반대로 그 내가 타겟 예측한 모델의 베리언스 그 분산이 적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직선으로 깔아버리면 되거든요. 대신 그러면 그 실제 데이터 포인트와는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베리언스는 적지만 바이어스가 너무 높은 상태,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언더피팅 상태고, 그래서 두 개가 적절하게 베리언스도 어느 정도 낮고 바이어스도 어느 정도 낮은 적절한 밸런스의 모델을 찾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복잡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리그레션 모델이나 이렇게 리니어한 모델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바이어스는 좀 높아지고요. 왜냐하면 정답과는 대충 맞추니까 정답과는 좀 멀어지게 되고, 반대로 베리언스는 좀 낮아지게 되겠죠. 지들끼리는 단순하니까.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아니면은 그 K가 큰 KNN이 그런 거에 속하고요. K가 크면 많이 대충 이렇게 스무드하게 잡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높은 복잡도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신 그 정답에는 더 가까워지지만 그 자기들끼리의 그 분산이 너무 커진 그런 모습이 보이게 돼서 바이어스는 작지만 베리언스는 높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모델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한 조금 더 복잡한 모델들, SVM이나 뉴럴넷 아니면은 그 K를 작게 한 KNN 모델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 편향과 분산을 둘 다 낮은 그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뒤에 설명할 앙상블 모델들은 이 분산과 편향 중에 어떤 쪽을 낮추면서 전체 오류를 낮추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이제 뭐 둘 다 낮추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모델은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앙상블 모델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앙상블이란 건 여러 모델을 다 쓴 다음에 얘를 나중에 통합하는 식으로 이제 그 흐름이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이버시티와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건 이 여러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모델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똑같은 모델을 여러 개 쓰는 건 의미가 없어. 똑같은 모델을 여러 개 쓰는 건 상호 보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 모델들을 쓰는 게 중요한데, 그 의미가 다이버시티를 확보한다는 거고, 나중에 적절히 결합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뭐 보팅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취합 방식이 그 다수결 방식이 있고 평균을 내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웨이트를 줘서 보팅하는 방식들도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다양성을 얼마나 확보하냐가 일단 저희의 우선 과제예요. 그 중요도는 90% 정도가 다이버시티를 확보하는 데 있고, 그다음에 결합 방법은 조금 더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앙상블은 여러 모델을 얼마나 다양하게 확보하냐, 그리고 걔를 얼마나 적절하게 합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예시에는 네.
의사결정 나무 트리로 나 있는 것 같은데 그쵸? 트리와 뭐 다른 모델을 같이 합치는 경우도 그쵸? 있기는 있죠. 그런 것도 다 앙상블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그 앙상블에서 많이 쓰는 모델 중에 하나가 이 배깅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배깅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사고 과정으로 얘가 출현을 했냐면 그 K-폴드 스플릿이라는 그 방법인데 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를 빼고 나머지 가지고 얘를 밸리데이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애를 빼서 밸리데이션 하려고 세 번째 애를 빼고 밸리데이션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면 그렇게 10개의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겠죠. 하나 자르고 9개 가지고 하고 하나 자르고 9개 가지고 하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데이터셋을 복제를 해서 얘를 밸리데이션을 하는 모델을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인데 K-폴드 스플릿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저희가 데이터가 적을 때 이걸 뻥튀기 하는 방법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원래의 데이터셋보다 무조건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를 빼고 또는 두 개를 빼고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데이터셋 간의 중복이 너무 많아지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쓰면.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복원 추출을 하는 방법을 써서 여러 개 데이터셋을 뻥치게 하는 방법을 고안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뭐 1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쓰면은 이 안에서 복원 추출로 10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셋 하나 만들고 다시 또 이 안에서 복원 추출을 해서 10개짜리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래서 원래 데이터만큼의 크기의 샘플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방식으로 이제 모델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 데이터 샘플을 부트스트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걸 부트스트랩이라고 하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데이터 샘플이 복원 추출로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그 각 데이터 샘플의 그 확률 분포가 다양해져서 모델의 성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셋을 쓰는 것보다 중복된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훨씬 저희가 좋잖아요, 학습하는데. 그래서 그 앞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이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션이라는 단어로 배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배깅은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션을 합해서 배깅이라는 말을 써서 이 여러 개의 데이터 샘플을 가지고 그 하는 거고 얘는 어쨌든 트리 기반이어서 그 데이터 여러 개의 데이터셋들이 그 트리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뒤에 그 부스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데이터셋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그 복원 추출을 했기 때문에 서로 전혀 독립적인 관계의 데이터셋을 만드는 건데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데이터셋을 다양성을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어떻게 하냐인데 어그리게이션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데이터셋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디시전 트리 하나가 모델이 돌아가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셋 가지고도 디시전 트리가 돌아가서 결과가 나오고 그럼 이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그냥 머저리티 보팅이라고 해서 그냥 다수결로 찍는 방법이 있어요. 이 중에 같은 그 하나의 양산분 안에서 요 디시전 트리들은 뭐 1이라고 10개를 예측했고 5명이 0이라고 예측했으면 그냥 1이라고 한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보팅에다가 웨이트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어큐리시가 더 높은 그 모델에 조금 더 높은 그 투표권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확률이 그 어큐리시가 더 높으면 얘가 한 표가 아니라 그 가중치를 줘서 보팅을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predicted probability는 그 예측한 확률이 높을수록 프레딕션의 그 확률이 높은 데다가 더 가중치를 더 주는 그런 식으로 다수결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태킹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레딕션 하는 거를 다시 인풋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저 프레딕션 라벨 레이블들을 다시 인풋 데이터로 넣어서 다시 한번 모델을 돌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부트스트랩으로 나눈 데이터셋의 각 디시전 트리의 결과들을 취합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아이디어이죠. 그래서 배깅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배깅은 디시전 트리 여러 모델에 데이터셋을 여러 개를 넣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셋 하나 가지고 복원 추출을 해서 부트스트랩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디시전 트리를 얘를 가지고 이 데이터셋으로 돌리고 2번으로 돌리고 3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한 다음에 취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깅은 그럼 디시전 트리로만
그쵸. 하는 거. 디시전 트리로 주로 하죠. 주로.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는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묶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부터 벌써 트리가 여러 개 있다 해서 포레스트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배깅도 디시전 그 랜덤 포레스트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묶어놓은 거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더 큰 개념인데 디시전 트리가 여러 개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의 그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가 아까 했던 배깅이고, 두 번째는 그 디시전 트리를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분기점 있잖아요. 그 분기점을 탐색할 때 원래 데이터셋보다 적은 데이터셋으로 탐색을 해서 여러 개를 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디시전 트리는 데이터셋 다 가지고 이렇게 잘라야 하는데 그걸 다 안 쓰고 여기서는 요 정도 샘플로 분기점을 한번 찾아보고 여기 분기점에서는 이렇게 샘플을 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결국 일반화 오차가 어느 정도 되냐가 안돼 그 일반화 오차를 그 결정하는 식인데요. 그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각각의 디시전 트리의 정확도가 높을수록 일단 오차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 트리 간의 상관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다양해질수록 더 오차가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랜덤 포레스트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앞에 요 배깅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 분산을 줄인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데이터셋을 여러 개 확보함으로써 분산을 줄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인다기보다는 그 바이어스를 낮춘다기보다는 데이터셋을 여러 개를 뽑아놔서 내가 타겟으로 하는 거에 나의 정답들의 분산을 낮추는 식으로 오류를 줄인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얘기한 이 부스팅의 방법은 바이어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오류를 낮추는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배깅과는 조금 다른 앙상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스팅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쓰는 이 어댑티브 부스팅, 에이다 부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스팅 방법은 뭐냐면 에이다 부스팅을 설명하기 전에 부스팅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부스팅은 계속 그 데이터셋을 새로 학습을 해서 다음을 더 좋게 만드는 모델이에요. 데이터셋을 학습하거나 아니면 클래시파이어를 fx를 더 개선을 하거나. 그래서 아까 그 배깅에서는 같은 데이터셋만 여러 개를 하고 모델은 그냥 같은 모델을 썼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계속 그게 바뀌는 거예요. 데이터셋이 바뀌거나 모델이 좀 바뀌거나. 그래서 얘는 그 위크 모델 스탬프 트리라고 하는데, 스탬프 트리는 이제 그 두 개만 한 번만 리프가 있고 그다음에 두 개로만 나눠지는 그런 디시전 트리를 얘기하는데, 위크 모델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이제 우수한 모델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에이다 부스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냥 기존의 데이터셋에 단순한 모델을 먼저 학습을 시키고요. 그럼 이제 학습하면 그 오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건 분류가 잘못됐을 거고 어떤 건 제대로 분류가 됐을 건데, 분류가 잘못된 거를 얘를 더 봐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가 잘못된 그 데이터들을 확률을 더 펌핑을 시키고, 분류가 잘 된 거는 그냥 더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그냥 됐는데 이 x가 잘못된 애들이거든요. 이 x의 크기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뽑히게. 그래서 픽될 확률의 크기를 그쵸. 그래서 잘못 뽑힌 애들을 이제 얘네들 더 봐봐 이러는 거죠. 얘네들 더 신경 써서 얘네들을 더 정확한 클래시파이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라는 방법이죠. 잘못 분류된 애들을 다음에는 더 잘 분류. 그쵸. 그런 식으로 더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을 더 올려서 다시 학습 데이터셋을 다시 구성한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나중에 포화가 될 때까지 저희가 생각해놓은 그 컷오프가 있거든요. 그 컷오프의 오류율이 그거보다 적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셋이 선택 확률의 그 단점을 반영을 해서 계속 개선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는 뒤에 나오는 부스팅 방식은 또 다른 거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데이터셋이 계속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GBM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얘는 앞에랑 다르게 데이터셋을 건드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로스 펑션을 따라서 저희의 그 fx를 계속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모델을 학습해서 이
그 데이터셋의 오분류가 아니라 에러를 보고 이 에러 로스 펑션의 에러를 개선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나온 게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가 계속 줄어드는 그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으로 계속 fx를 개선해 가는 형태의 그 앙상블 모델이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로스 펑션 그 에러의 그 제곱해서 아까 미분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매트릭을 하나 소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곱을 미분했을 때 그 미분 값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으로 이 모델이 계속 하도록 이렇게 모델을 추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반복에 따라서 모델을 추가해서 개선하고 또 모델을 추가해서 개선하고 이렇게 개선하고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셋을 바꾸는 것과 다르게 이건 그 모델을 바꾸는 타겟을 바꾸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어쨌든 에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노이즈도 다 외워버리는 전략이에요. 이 에러를 줄이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오버피팅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에러까지 다 외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버피팅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학습 데이터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이제 서브샘플링이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다른 모델을 이렇게 결합해서 추가를 하잖아요. 더 좋은 모델로 개선하기 위해 그때 그 추가하는 모델의 가중치를 좀 줄이는 슈링키즈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를 하자. 그 다음에 라이트 GBM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의 더 가벼운 버전인데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은 모든 변수랑 객트를 탐색하면서 그레디언트를 줄이는 방식인데 이거는 컴퓨팅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탐색한 데이터랑 변수의 수를 줄여서 가벼운 모델을 만들자고 생각한 게 라이트 GBM, LGB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떻게 무게를 줄이냐, 이 모델 변수를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스라고 해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원사이드 샘플링은 그 변수들, 그 데이터들 중에 그레디언트가 큰 데이터만 샘플링을 하고 그레디언트가 작아서 얘는 별로 영향이 없는 애들은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샘플들, 그레디언트에 영향을 많이 주는 샘플은 얘는 무조건 쓰자. 그리고 적은 거는 별로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한 게 이제 GOSS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샘플을 쓰면 너무 많으니까 익스클루시브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것들만 쓰자. 관련이 좀 있는 것들은 그냥 묶어버리자라고 생각한 게 이 EFB 익스클루시브 피처 번들링이라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번들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0이 아닌 값이 가능 횟수가 적은 피처들을 그냥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적이지 않은 애들을 합쳐버리는 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 머징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조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둘 다 0이 아닌 거를 합치는 거니까 한쪽이 0인 경우는 미리 정한 기준 통해서 뭐 왼쪽 그 피처로 다 그 값으로 한다. 그래서 그거의 맥스 값을 그걸로 다 대체한다. 이런 게 이제 오프셋을 더해주는 건데 이거는 기준만 일정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둘 다 0이 아니니까 둘 다 값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컨플릭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쪽의 밸류로 그냥 다 채워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0이 아니면은 이제 합쳐버린다. 그래서 변수수를 줄이는 방법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XG 부스트는 이 모든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 중에 제일 최적화를 시킨 건데요. 그래서 이거 뭐 병렬 구조도 쓰고 프루닝도 쓰고 그다음에 결칙치를 핸들링하고 정교화도 하고 그런 방법을 다 써가지고 오버피팅을 최소화한 그런 부스팅 방법.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플릿을 찾는 알고리즘에 따라 성능이 다른데요. 이렇게 베이직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그 스플릿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어프록시메이트 알고리즘이라고 그 스플릿을 이제 대략적으로 전체에서 스플릿 찾고 쪼개서 요 밑에서부터 스플릿을 찾아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했던 배깅과 부스팅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 양상별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리를 해드릴 건데 배깅은 데이터셋을 펌핑을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데이터셋을 복원 추출을 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독재를 시킨 건데 그래서 데이터셋 길이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다 다른 거를 썼기 때문에 저희 예측 데이터의 분산을 감소시키는 베리언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부스팅은 데이터셋이 얘를 보고 다음 그 모델을 지도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다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셋 간의 동일성은 없어지지만 대신 점점 더 정답으로 가까워지는 바이어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기과 부스팅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모델이 필요한가, 현재 모델의 오류가 뭐 때문인지, 베리언스 때문인지 아니면 바이어스 때문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앙상블 모델을 쓸지가 결정이 되는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베리언스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으면 배깅을 쓰는 거,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시키면 부스팅을 쓰는 거. 뭐가 더 좋다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배깅과 부스팅, 앙상블 모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